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공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책 제목인데요.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기도 한 김전 작가의 저서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개념이 정립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저명 인사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의들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계적인 개념 정의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간단한 책 소개를 하고 메타버스의 개념 및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소제목에 맞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업계에서는 2000년 웹을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인터넷 세상이 그 첫 번째이고요. 10년 후인 2010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세상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가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 책에서 세 번째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변화의 세 번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세상은 메타버스라는 세 번째 변화가 가져올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험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 세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채팅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타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 세상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현실 세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현실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온라인 세상은 어떤가요? 이런 공간의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된 세상입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세상을 꿈꿀까요? 바로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온라인은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떨어진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친구가 바로 옆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프라인, 온라인과 구별되는 세 번째 세상입니다.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이 소설은 사용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해커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부입니다. 이 책은 메타버스 세상과 현실 세계를 모두 지키기 위해 암호와 같은 약물을 퍼뜨리는 배우를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그려진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퓨전되어 있고 가상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등 지금의 메타버스 개념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을 실제로 구현한 결과물로는 세컨드 라이프를 들 수 있습니다. UC 샌디에고 대학교를 졸업한 필립 로즈데일이 린든랩을 세우고 2003년에 발표한 서비스입니다. 로즈데일은 실제로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의 영감을 받아 이런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상하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사용자들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상의 땅을 구매하고 집을 짓거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 내 사이버머니와 개인적 관계망 형성은 물론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자유도로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큰 돈을 번 사업가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IT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IBM과 같은 기업은 물론 정당, 대학교 같은 다양한 집단들이 세컨드 라이프에 진출했고
한국 교과서에도 가상현실의 예시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필립 로즈데일은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주춤하기 시작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웹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밀리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술적 한계입니다. 가상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구현이 어렵지 않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가상세계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술적 한계가 많아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타버스 구현에서 기술적 한계를 드러낸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바로 구글 글래스입니다.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구글 글래스는 투영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표시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하여 음성 명령을 통해 제어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어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구글 글래스는 2013년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되었지만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안전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처음 발표 때에는 그야말로 웨어러블 기기의 혁명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2015년 이후로는 구글 글래스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금까지 후속 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 한계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한계를 넘어 우리가 상상하는 궁극의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의 최종 완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과 매트릭스가 그것입니다. 이 영화들을 보셨나요? 두 영화는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첨단 기술들을 영화적 상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기술은 서로 다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신체에 착용하는 방식의 장비를 이용하여 가상세계에 접속합니다. 반면 매트릭스는 인간의 뇌와 신경에 직접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두 방식은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선두 기업인 메타도 두 기술을 모두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착용형 장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또 꿈꾸는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꿈꾸는 것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욕망이 있는 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메타버스 세계는 올 것이고 우리는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인터넷이 진화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구현된 온라인이 혼합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작가는 사람들의 기대와 기술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의 필수 요건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차원 공간 속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 필수적이고 이 가상 공간은 3차원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나를 투영한 아바타의 존재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의 존재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에서는 무료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궁극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로 입체적인 형태를 가진 디지털 오브젝트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도 3차원 오브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만족되어야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4가지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메타버스를 정의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페이스북의 경우 컨텐츠가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컨텐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에서 만든 호라이즌의 경우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컨텐츠는 4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메타버스 컨텐츠로 진화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초기 메타버스 컨텐츠는 다소 이질적인 형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ASF라는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가 있는데 미래학, 기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메타버스의 형태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개인 중심과 외부 환경 중심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었느냐, 시뮬레이션을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었느냐의 구분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외부 환경이 강조되는 컨텐츠를 증강현실 컨텐츠로, 개인 중심의 컨텐츠를 라이프로깅 컨텐츠로 구분하였고,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외부 환경을 강조한 컨텐츠를 거울 세계로 정의하였고, 개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상 세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실제 응용을 예로 들어보면 포켓몬고 게임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였고 현실 세계에 가상의 아이템이 나타나는 현실 환경이 강조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컨텐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종 웨어러블 응용은 간단한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고 개인 중심의 응용이기 때문에 라이프로깅 컨텐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가상 환경의 경우 외부 환경이 강조된 구글 어스는 거울 세계로 분류할 수 있고 제페토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응용은 가상 세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어러블이나 구글 어스가 메타버스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많은 웨어러블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어스도 메타버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진화해서 4가지 요소를 가지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메타버스와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3차원 공간에서의 몰입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메타버스로 통합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 서비스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현실은 시각적으로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 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두 기술 모두 사용자와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를 화면에 구현해야 합니다. 메타버스가 코비드 상황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잠시 주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비드 상황에서 제시된 메타버스의 환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기술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컨 라이프와 구글 글래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타버스 응용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시간으로 가상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컴퓨터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3차원 가상 공간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 정보를 계산하여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현재의 컴퓨팅 기술은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체험 컨텐츠 중 하나인 더 블루라는 컨텐츠입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모델링된 컨텐츠임을 알 수 있고 배경이 물속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량이 많은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HMD의 동작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컨텐츠는 HMD 디바이스를 머리에 쓰고 감상하게 되는데 디바이스 안에는 2개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두 눈에 맞게 영상을 렌더링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더 블루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2개씩 렌더링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는 오큘러스 퀘스트로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더 블루를 감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는 안드로이드 환경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장비입니다. 모바일 장비에서 복잡한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불가능합니다. 더 블루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에 연결된 HMD를 이용해야 하고, 이때 렌더링은 HMD가 아닌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강현실의 경우 현실 세계에 가상 콘텐츠를 추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보다는 렌더링에 대한 부하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AR 응용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HMD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어 가상현실과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R과 VR의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 XR, 확장현실입니다. XR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도 HMD 형태의 AR 기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그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M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위에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투영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현실적이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B2B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B2C로 쓰기에는 디바이스의 가격이 높고 쓸 수 있는 응용도 부족한 편입니다. 홀로렌즈 1이 2016년에 출시되었고 홀로렌즈 2는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 후 후속작이 출시되지 않았고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올해 홀로렌즈 3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VR, AR, MR 형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메타버스는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 가지 개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념을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XR 확장현실입니다. 장비도 HMD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는 현실에 반영되는 형태로 서비스의 방향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엄청난 관심을 받다가 현재는 한풀 꺾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형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기술도 아직 사용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 시장에 모바일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웹 시장을 능가하는 모바일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바일보다 더 파급력이 센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기가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고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풍성하게 출시된다면 메타버스는 모바일 시장을 능가하는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2014년 2조 3천억 원의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2020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30만 원대 가격에 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병목은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의 진심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 디바이스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드웨어의 성능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2023년에 애플 비전 프로를 발표했지만 제품으로 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드웨어 기술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호환성 및 표준화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웹이 HTTP라는 프로토콜로 통신 방법을 통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컨텐츠가 웹을 활성화시키는 데 선순환 작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분야는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준을 만들기보다는 각자의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메타와 애플이 선두에 있고 이를 따라가기 위해 삼성전자, 퀄컴, 구글이 XR 동맹을 결성하여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메타버스 시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진영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개발자는
개발 환경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텐츠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큘러스에 동작하는 콘텐츠는 다른 디바이스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접근 방향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위한 접근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고 컨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메타버스의 영화적 상상에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여러 종류의 감각과 경험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메타버스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 기술도 메타버스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챗GPT를 예를 들면 챗GPT를 이용한 AI 어시스턴트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메타버스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보다 실감나는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진짜 현실보다 더 리얼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을 체험한다거나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경험도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경험으로 오히려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가상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 아이덴티티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남자는 여자로서의 경험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인종, 다른 직업인으로서의 삶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기 위해 피파 비디오 게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피파 비디오 게임은 EA 일렉트로닉 아트사에서 1993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매되는 축구 비디오 게임 시리즈로 피파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게임입니다. E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게임 개발 및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유튜브에 있는 Evolution of FIFA Games 영상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1993년 발매된 게임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게임이 2D 그래픽스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FIFA 2022 버전입니다. 30년 동안 기술이 많은 진보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플레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물론 게임을 하면 실사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스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몰입감은 매우 높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기능도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룬 EA사와 FIFA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2022년 FIFA는 EA사와의 30년 파트너십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VR, 게임 및 패션 등 9개의 범주를 포함한 상표 출원을 제출하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FIFA는 월드컵 경기장의 가상 복제본과 몰입형 팬 참여 앱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현재의 기술을 게임에만 국한하고 싶지 않은 것이 FIFA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FIFA가 메타버스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FIFA는 새로운 게임 회사와 협력해서 2024년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컨 서비스 안에 플레이어를 체험하는 하나의 컨텐츠 형태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은 기존의 다양한 사업 분야들을 자신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몰입감을 주는 기술을 바탕으로 원하는 축구 선수가 되어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팬으로서 선수가 소속된 가상의 구장을 방문하여 매장에서 선수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도 하고 팬클럽 모임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것이 FIFA가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